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흑갈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정입니다. 작년에 의원이 연대해서 작년에 강의 몇 번을 했었고요. 그때 한 1년 전 강의를 미리 준비 좀 하자고 해서 벌써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줄 몰랐습니다. 벌써 1년 시점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1시간 정도 태양광 깊게 얘기하면 사실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강의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또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 70% 이상이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 은퇴 후에 자기만의 어떤 세컨하우스 또는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정원도 가꾸고 하는 꿈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동주택이 아니고 내 집을 짓는다, 주변에 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 라는 걸로 주제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동생이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광주로 한 5, 6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재래식 주택으로 지어서 지금 의무화되기 전에 짓고 살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5, 6년간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너무나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는 아니고 오늘 고지서를 보여드릴 텐데 1년에 가스는 쓰지 않고 완전히 전기로만 쓰는 주택인데 1년에 한 13, 14만 원 정도? 그건 뭐냐 하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개통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전에 저장했다가 내가 갖다 써야 되는데 한전에서 공짜로 그걸 쓰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개통에 저장했다가 내가 땡겼을 때 그 땡겨 쓰는 만큼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게 1년으로 보면 대략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한 13, 14만 원.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하나 들이지 않고 오히려 1년에 한 3, 4,000kW씩 대략 보면 1년 정도 쓰는 양들을 더 추가로 지금 저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오늘 꼭 강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세컨하우스나 내 별도의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것을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태양광 하면 아마 주변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저게 내 집, 내 건물에 붙는다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갈등이 좀 생길 겁니다. 이건 각 시마다 건축위원회에서 보면 상당히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축가들은 도시 내에서 자기 건물에 저런 형태의 태양광들이 집 위에 올라오거나 하는 형태를 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 건축물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것들이 지난 20년간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기업 포함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이 태양광에 특히 건물에다 태양광을 접근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게 지금 20년째. 그런데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거의 끝에 왔고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배경 설명드린 것처럼 법이 결국 그 시장을 열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는 거와 이제 태양광에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고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공공건축물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제도에 5등급, 4등급, 3등급이 있는데요. 최소한 5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그 5등급이 어느 정도냐는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공공건축물이니까 난 별로 관계없지 했는데 원래 2025년부터는 공동주택도 등급제에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분위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서둘러서 내년부터 LH나 SH 같은 공공 성격의 공동주택들은 최소한 5등급 이상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태양광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거죠. 아직 준비가 충분히 성숙이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공공건축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 건축물 포함해서 2030년에 모든 신축 건물들은 무조건 의무화 제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학교에 마침 어떻게 좀 노력을 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외부인들도 와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할 때 뭔가 만들고 할 때 레이저
이 절단기 포함한 3D 프린터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로 지금 저희가 졌는데 이번 달 말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이게 이쪽 부분, 이게 이제 동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태양전지입니다. 가셔서 보셔도 직접 이게 태양전지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겉에 있는 전면에 있는 유리 안쪽에 태양전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들과 관계되는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태양전지는 원래 임상민 박사님 옛날에 저희 할 때도 칼라 태양전지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태양전지 자체를 칼라를 입히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뭐 패턴 포함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사고의 전환을 한 거죠. 태양전지는 아무리 못생겨도 되니까 전기만 많이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해라. 나는 그 앞에서 그냥 뒤가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발전이 안 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색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한 8%에서 15%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지붕에 설치하는 거를 벽에다가 설치하면 한 30%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변화될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은 태양광들을 이제는 더 찾기 힘들게 생활 속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태양광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크게 오늘은 그냥 1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전달드리고 슬라이드를 다 스케치가 마치는 것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주택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궁금증을 일단 해결하는 정도 수준에서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게 됐는데 아마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고 요즘 고속도로 가도 아주 크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대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붙여놨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걸 항상 지금부터는 여러분 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고지서 요금을 내면 결국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는 에너지 비용을 보면 가스 비용. 옛날에 기름도 썼지만 요즘 기름 쓰는 데 거의 없죠. 전부 가스를 쓰고 또 하나는 전기 요금을 냅니다. 여름에는 전기 요금 가지고 과거에는 에어컨 키자 말자 해가지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었죠. 대략 기초 상식입니다. 특히 여기 뭐 주부분들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한 달에 전기 요금 어느 정도 내세요? 네, 5만 원. 고맙습니다. 저희가 1,000만 가구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감으로만 얘기하다가 최근에 공공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1,000만 가구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통계를 좀 한번 내봤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너무나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전국 평균이 한 달에 300kWh 정도를 씁니다. 300kWh. 여러분 돈을 내면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kWh를 쓰는 걸 기억을 하시죠. 남의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대충 한 달에 300kWh를 쓴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300을 30일로 나누십시오. 그럼 하루에 10kWh를 쓴다. 아니면 1년에 300 곱하기 12는 3,600. 3,600.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태양광도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600kWh 정도를 쓴다. 여러분 전구 보통 우리 갈 때 보면 30W짜리, 100W짜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W하고 60W짜리 얘기해볼게요. 60W짜리, 옛날에 60쪽 전구를 사오라고 했는데 100여 전구만 해당됩니다. 촉이라는 것은 촉을 한 개가 얘기거든요. 60촉이란 60W를 얘기하고요. 60W라는 의미는 얘가 전기를 1초에 60J만큼 먹는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편의상 얘가 60W짜리를 1시간 동안 켜놨어요. 그러면 그때 먹은 에너지를 그냥 끝에다 H자를 붙여서 Wc라고 보통 한다. WH.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을 때 300kWh니까 한 달에 쓴 양이 되는 겁니다. kWh. 킬로와트가 아니에요. 그거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300kWh 정도를 마우스를 얹어서 300kW, 3,600kWh 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십시오. 태양광을 통해서 1년에 쓰는 전기 에너지를, 즉 전기에 그만큼 쓴다는 얘기죠. 전기 에너지를 내가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을 대략 과거에는 한 30제곱미터 정도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30제곱미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뭐 실평수에서 24평 얘기를 하는데 그냥 30평 주택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한 평이 3.3제곱미터거든요. 감사하게도 외우기도 쉽게 30평 하면 3.3을 곱하면 거의 1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00제곱미터 하면 어느 정도냐? 10m에 10m.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해서 한 요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여기 30평 주택 안에서 안방, 거실을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30평 100제곱미터의 평면 위에서 지붕을 만든다고 하면 뭐 경사지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간 짜르면 50제곱미터. 그럼 50제곱미터 지붕 반쪽에다 내가 반쪽 50제곱미터 태양광을 깐다. 그럼 30제곱미터를 깔면 그게 대략 어느 정도를 생산해 주느냐? 3,600 정도의 1년간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해 줍니다. 그거를 태양광의 용량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보통 3kW 정도 돼요. 3kW. 거꾸로 얘기하면 1kW 설치하면 1,200 정도를 생산해 줍니다. 보통 그 정도 숫자. 제가 이제 반복 학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옛날에 태양광 설치한 집들 보면 한 30제곱미터 정도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냐 하면 10년 전 정도의 그 정도 기술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듈들은 전부 효율이 20% 정도 됩니다. 1000을 받으면 옛날에 10을 생산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지금 20만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15제곱미터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m짜리 제 지붕에다가 15제곱미터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남아도는 데다가 3kg가 아니라 또 3kg, 또 3kg, 9kg를 깔아버립니다. 과거에는 전기만 없앴지만 아까 이 고지서 요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는 난방 고지서, 그러니까 가스 고지서죠.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주택은 에너지 쓰는 양으로 보면 전기보다는 이 가스, 즉 난방하고 극탄이 여러분이 사시는 집들은 거의 뭐 한 8대2 정도, 7대3 정도 전기를 2, 3밖에 안 쓰고 난방 쪽에, 극탄 쪽에, 취사 쪽에 가스를 쓰는 게 거의 한 7, 8 정도입니다. 3kg, 3kg, 3kg를 깔아서 제로인 주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대략 한 9kg 정도의 태양광을 깔아서 하나도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태양광으로 난방도 하고 극탄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보통 10년 전 얘기를 드리면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1kg에 한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000만, 1,500만 원. 근데 지금 그게 3kg 하는데 3천만 원 들던 게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 60%를 공짜로 돈을 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1,200만 원만 내고 이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불과 10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3kg 가는데 지금 한 400만 원. 3kg에 400만 원. 그러면 보통 전기요금 좀 쓰는 집들은 뭐 1, 2년이면 다 먼저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3kg가 아니라 둘, 셋 해서 9kg를 깔겠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면 내 지붕 위에다가 투자해서 그냥 당장 오늘부터 평생 에너지 비용 하나 안 들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우리 집에서 모든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결국 열과 전기로 나눠집니다. 열은 주로 난방, 극탄, 취사에 씁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 극탄, 취사. 그 다음 전기는 냉방, 조명, 그다음 요즘 이제 환기 장치를 강제로 돌리거든요. 환기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콘센트에 꽂아 쓰는 플러그화라고 하는 7가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열과 전기를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대부분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전부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 전부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상당히 비싼 그 과정이 비싸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거는 원자력도 있고 화력도 있지만 두 개를 원자력이나 화력을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100을 투입하면 30 정도밖에 전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하나를 썼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 입장에서 보면 3배만큼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에너지를 관리할 때는 집에서 쓴 에너지 중에서 가스는 그대로 놔두는데 전기는 곱하기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75로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기를 가스 하나, 전기 하나를 썼다 그러면 2인데 내가 쓴 건 2인데 국가에서 당신은 얼마큼을 썼냐 산출할 때는 전기는 2.75, 가스 1, 3.75를 쓰게 되는 거죠. 보통 그걸 우리가 이제 1차 에너지하고 2차 에너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보실 때는 열과 전기로 나눠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거용 건물 아까 말씀드려도 1년 동안에 쓴 양을 전부 다 더해보면
열이 80%, 전기가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여름철에 조금 쓰는 냉방 가지고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전체 중에서 그렇게 싸우는 냉방 에너지는 한 3, 4%, 4, 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누진세 때문에 사실 싸우긴 하지만 그런데 주거용 건물은 난방 열중이 80인 이유는 대부분이 다 야간에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울 때. 반면에 이제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전 세계 건물을 나눌 때는 에너지 측면에서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거용 건물, 하나는 공공상업용 건물 나눕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공공상업용 건물은 뭐냐? 전부 낮에 쓰는 건물들입니다.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반대로 난방하고 급탄 그런 거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전기 포함한 가스가 들어가는 게 전부 화석연료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물에서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게 계속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쓰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묘책이 뭐냐? 최소한 절약하게 만듭니다. 최소한 절약하게 만들고 더 이상 절약이 안 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화석연료가 아닌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분모가 내가 쓴 양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가 내가 생산한 자연에너지를 생산한 양이 돼요. 분모분의 분자가.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가 5등급이에요. 40% 4등급, 100%면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돈 많이 드는 생산하기 전에 분모를 최대한 줄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분모를 줄이는 거. 그게 보통 이제 단열을 한다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기법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최소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 또 기계의 효율을 막 높이는 기술들. 그러니까 절약과 효율을 가지고 대폭 분모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너지 건물 인증제고요. 내년에 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서 소비한 것 중에서 신재생을 가지고 20%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많은 건설사들 포함해서 되게 초미한 인사인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지붕에다 태양광을 완전히 다 깔아버리면 5등급을 겨우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합니다. 난방 방식이 개별 난방이 되는 조금 더 깔아야 되고요. 뭐 벽체까지 지역 난방이 들어가는 데는 대략 지금 단계에서 5등급을 만족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지붕에 깔았을 때. 근데 국토부의 생각은 당장 내년에는 5등급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4등급, 3등급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붕에 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벽체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공공건축물들은 이미 벽체를 내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공공건축물들은 공공 의무화에 의해서 신축 건물 할 때 최소한 30%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쓰는 에너지 중에서 3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 깔라 그러면 태양광 아무리 갖다 설치해도 30%못 맞추면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열도 깔고 연료전지도 깔고, 근데 각각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왜 태양광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자꾸 이슈가 되느냐 하는 거는 대부분의 문제가 전기 에너지와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난방과 관련되는 거는 단열을 보강하고 기민하게 집을 지으면 대폭 감소가 돼요. 그래서 법이 이미 난방을 엄청 두껍게 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매 2년마다 30%씩 증가를 시켰거든요. 우리나라의 건물에 단열재가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이 에너지 이슈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에너지라는 말이 딱 들어온 거는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250년 동안의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해서 에어컨이고 보일러고 또 화석연료 가지고서 펑펑 막 에너지를 썼었죠. 그러다가 배럴당 1불 하던 걸 40%딱 올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되고 국가에서는 당근과 실직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건물 지을 때 단열재라는 거 생각 안 했습니다. 벽돌 2장 넣고 중간에 공기층 놔두고 집을 졌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80년부터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최소한
이제 열관율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단열재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단열재가 대략 한 5cm 정도 되는 이 정도 단열재를 넣으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30년간, 40년간이죠. 거의 변하지 않고 5cm대로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준이 얼만큼 강화가 됐냐 하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단열재 두께가 최소한 20cm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5cm. 그럼 벽체 15cm라 벽체 두께만 한 50cm 정도. 완전 그리고 단열재 위치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다 나와. 집을 완전히 이불로 감싸듯이 다 이제 싸듯이 싸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난방 에너지가 기존 대비해서 5분의 1에서 뭐 심한 경우는 8분의 1, 9분의 1까지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1년 동안 쓴 전체 에너지 중에서 난방 극탕이 한 7, 8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상황까지 떨어져서 신축주택은. 하지만 신축주택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 살고 계신 거에 대부분은 다 기존의 기축주택들이니까 그 정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3년에서 2000년까지를 보통 구분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정책은 2000년까지가 되고 나서 절약하고 기기의 효율을 높이는 쪽에 전부 집중을 했습니다. 단열재 강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축도 보면 뭐 이 당시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도 나오고 태양열 주택도 나오고 막 그랬고요. 그러다가 환경적인 이슈가 딱 불거집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불거지죠. 노동자 이후에. 그래서 지구자원 보전하는 측면에서 녹색 건축 또는 생태 건축, 지속 가능 건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말씀에서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10년 정도 뒤에 모든 나라들이 탄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들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기다렸던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작하면서 2000년대 한 8년 정도, 2008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때부터 탄소 경제 시대로 진입이 된 거예요. 2000년까지 해보니까 절약과 효율은 대부분 다 만족이 됐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2004년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공건축물 무조건 총공사비의 5%는 신재생에 설치해라 라는 게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벌써 20년 됐죠. 그러니까 국내 신재생 시장이 커진 가장 큰 공헌자가 2004년에 공공건축물 의무화시킨 거고요.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태양광 포함한 풍력 같은 전기를 생산하면 그동안 전기를 저장할 때가 문제예요. 배터리 가격 되게 비싸고 되게 유지보수를 빨리 해주고 한전을 배터리처럼 써라라고 개통연기 하는 걸 의무화시키는 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발전 사업자가 된 거죠.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태양광 시스템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한전에다 팔 수 있는 매전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 우리 우리나라 전기요금 되게 싸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한 1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40원에 처음에 팔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20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개 사이트가 개발이 되고요. 한 1000개가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떨어져서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 차입제도 하는 거.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게 오다가 뭐 201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면서 지금 현재 2020년대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로 다 들어갔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모든 국가들이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건축물 지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이것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건축을 신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 그만큼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집에 얘기 꼭 기억하자고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조금 숫자가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할 텐데 우리 집에서 쓰는 거 아까 300kW씩 쓴다고 했잖아요. 1년에 3,600kW씩. 그냥 이거 좀 생소하더라도 그냥 외우십시오. 우리가 열을 얘기할 때 보통 킬로와트로 얘기하잖아요. 킬로칼로리.
근데 킬로칼로리를 다 킬로와트 시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쓴 거, 전기 쓴 거 다 환산하면 우리 집에서 쓴 게 보통 한 2만 정도 씁니다. 아까 3,600kW 썼잖아요. 그러니까 2만 정도 써요. 그러면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집은 2만 원 썼고 B라는 집은 3만 원 썼어요. 그러면 3만이라는 쓴 집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집이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의 면적을 나눕니다. 그럼 어떤 건물, 집도 좋고 어떤 건물 1년에 단위 면적당 쓰는 에너지가 얼마큼이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에너지 관리 수단입니다. 에너지 원단이라고 하는데 주거 건물은 200입니다. 아까 1000만 세대 평균 냈다고 했잖아요. 평균 냈을 때 땅마저 떨어지는 수치 딱 이게 맞습니다. 3,600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1000만 가구 냈을 때 전기 사용량이 전국 평균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200 정도.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일반적인 가정에 쓰는 전기는 제곱미터당 200kW 정도 씁니다. 어디 쓰느냐? 난방극탄 취사 열이고요. 그다음 냉방 조명 환기 플러그 이 네 가지가 전기에 쓰는 겁니다. 2만 정도 쓰죠. 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갖다가 30평 100제곱미터 가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1년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2만 정도 쓰는구나. 그런데 제가 아까 3,600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 전국 평균이. 그러면 2만에서 3,600을 빼면 16,400 8 빼기 2입니다. 16,400이 대부분 어디냐? 난방과 극탕에 다 쓰였다는 거죠. 지금도 단열 보강 안 하고 에너지 손실 많은 집들은 이만큼을 다 쓰고 그 비율도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가 사실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시스템 다 답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킬로와트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태양광 시스템 지금 현재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기 쉬운 10% 효율 별로 안 좋은 10%짜리 효율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10%라는 얘기는 뭐냐? 태양이 아주 강하게 올 때가 보통 1000W 정도 가요. 1000W. 그럼 10%는 100W 정도 전기를 생산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능력이 그런 거예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를 딱 한 1kW를 지붕에다 딱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나라 같은 날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전을 하면 한 1200kWh 정도 생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최근에 10년, 20년 동안 계속 날씨가 태양빛이 강해져요. 대기 중에 습기가 좀 없어지고 에어로졸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실제 기상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정도로 뭐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발전량이 많은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일사강도가 되게 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00까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복잡하니까 다 잊어먹으시고 그냥 1200kWh 정도 생산해준다. 왜 그래야 얘하고 비슷해지니까. 곱하기 3 하면 36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1kg를 가지고 1년 동안에 1200 정도를 생산해주는데 그러면 3kg 정도를 설치하면 집에 있는 전기는 다 커버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난방하고 극탕은 얘보다 거의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걔조차도 태양광으로 그냥 하자. 왜? 태양광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3,600 정도 쓰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는 집들 뭐 1년 내봤자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내는 집 되게 많습니다. 개인주택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20만 원 쓰는 집들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저 집은 얼마나 잘 살길래 우리보다 전기를 4배씩이나 써. 나는 5만 원 내는데 20만 원 내잖아요. 이건 누진세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통 4배 정도 돈을 내면 2배 정도 씁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누진이 걸리니까요. 그럼 만약에 내가 20만 원 낸다고 치면 1년에 그러니까 전기요금만 240만 원이에요. 아까 태양전지 3kg에 400만 원이었잖아요. 400만 1년 반이면 다 그냥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다운돼요. 제주건축물 인증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모분의 분자고요. 이게 20%부터 5등급, 40%는 4등급, 3등급, 2등급.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등급, 자
뭐 공공건물은 3등급 무조건 맞춰야 돼. 지금 공공건물은 사실 1등급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등급이. 그래서 분모를 최소화시키고 분자를 최소한 돈을 적게 들여서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제너지 건물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필요한 뜻이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 지금 뭐 이것도 사실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냥 다른 기술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단열도 좀 더 두껍게 하고 창도 좋은 창 쓰고 뭐 조명 에너지도 줄이고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쥐어짜는 듯이 다 짜가지고 거의 분모는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는 등급을 4등급, 3등급으로 올리려고 하면 태양전, 당분간은 태양전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LH 같은 데서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 외벽을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인식. 아주 그냥 제일 큰 고민이 지금 떨어진 거죠. 제가 이제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거용 건물이 한 1년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난방, 열 에너지가 80% 정도 된다고 했는데 70%, 80%?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건물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로 밤에 쓰는 건물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업 공공 건물들은 60% 이상이 전기예요. 그 얘기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다 하면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전략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용 건물 딱 얘기하는데 LED 등 교체합시다. 그 사람은 일단 빵점을 줘야겠네요. 조명 같은 경우 3, 4%밖에 안 되는데 100 중에서 난방이 70, 급탕이 난방 급탕이 70인데 한 4, 5%밖에 안 되는 거가 좀 제한을 낸다.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오피스 건물에서는 난방 얘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LED 등을 포함한 조명 얘기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큼 쓰고 있냐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카톨릭에서도 건물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기숙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 얼마큼 쓰고 있냐를 봐야지 그 첫 번째 후보 대상 기술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200kWh 쓴다고 말씀한 거에 근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통계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저희가 주거용 건물이 얼마큼 쓰는지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되게 많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2000년 당시에 이 정도 쓸 거다. 어디 이만큼 써가지고 이 정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그렇게 말하기만 너무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그 다음 2010년에 대전에 있는 24,000 가구 정도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마큼 쓴다라는 데이터는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얼마큼 쓰인다라는 데이터를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단위가 한 164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은 난방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열 기준이 좋아지고 창을 좋은 걸 써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4가 원단위가 한 164 정도 됐고요. 지금 단열 기준이 바뀐 요즘 짓는 신축 주택들 뭐 한 1, 2년 전에 지은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이 164가 지금 현재는 한 10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열을 이만큼 두껍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200에서 100까지밖에 안 떨어지느냐? 아까도 보셨지만 주택에서 쓰는 에너지는 난방 급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에 4개, 취사 있고 난방 급탕, 취사 있고 조명한 이쪽 있잖아요. 전기는 점점 늘어나요. 우리가 쓰는 게 모든 집이 다 에어컨 놓고 전부 전자기기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600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5,000까지 늘어났습니다. 평균 5,000까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헷갈리니까 3,600만 기억하시고요. 난방은 되게 줄었어요. 단열 기준 때문에. 하지만 급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급탕은 단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얼만큼 몇 명이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탕 그대로 남아 있고 취사 조금 줄었고. 그러니까 난방 가지고 국가에서 단열 기준 강화해가지고 무조건 이만큼 단열해 함에도 불구하고 200에서 원단위가 10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만큼을 해결하는 것은 전기를 포함한 태양광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대전에 계시니까 가보기 쉬울 텐데 유성에 죽동에 가시면 6가구 플러스 앞에 6가구 이것도 벌써 지금 지은 지가 11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제로인 주택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고 직접 지어가지고 민간 분양을 하는 게
이 집들은 돈을 하나 내지는 않습니다. 돈 1년에 한 6, 70만 원 냅니다. 에너지 비용으로.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태양광 3, 4km 깔려 있고 전부 지열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지열, 지중력 파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이분들도 사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지열을 할 때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지열을 가동을 못합니다. 태양광을 아무리 생산해요. 왜? 지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 전기를 쓰게 돼 있고 태양광은 가정용 전기에 물려 있습니다. 두 개를 서로 연결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열은 지열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써야 되는데 결국 가스, 뭐 그게 들어간 전기 포함해서 가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은 1년에 한 6,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립률로 보면 기존 주택, 다른 주택 대비해서 한 15%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는 건 여러분 뭐 아마 매스컴에서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 첫 번째가 제너주택의 첫 번째는 뭐냐? 고기 및 고단열입니다. 단열 엄청 두껍게 하고 완전히 에어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손실 못하게 하고 그러면 숨을 못 쉬죠. 숨이 막혀요. 옛날에는 우리 외풍, 뭐 황소바람 들어오는 거 되게 춥긴 했지만 아주 신선한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었잖아요. 머리도 시원하고. 근데 요즘은 안 됩니다. 완전히 틀어막 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으면 막 답답해요, 집이. 그래서 2006년부터 법으로 신축하는 모든 아파트, 가구 이상의 모든 아파트들은 발코니에 여러분 보지 못했던 뭔가를 설치하게 해놨습니다. 환기장치.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환기장치 저 위에 환풍기 달아놨잖아요. 환풍기 달아놓으면 뭐냐? 있던 공기를 다 그냥 무조건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껏 난방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놨는데 신선한 공기 때문에 걔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고 열기는 다 내놓고 나가 라고 하는 게 배열해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배관이고 이게 배관이라 그러면 내보내는 배관, 들어오는 배관을 비비비 꽈놔요. 그럼 공기는 섞이지 않고 열만 전달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게 환기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열이 한 80% 이상, 85% 이상 다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래주택의 첫 번째는 고기밀 고단열. 그게 핵심이에요. 뭐 딴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개가 다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배열 회수. 뭔가 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될 열을 빼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그 정도 단계면 된다. 태양광인데 아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태양광 플러스 이 지열 연기의 힙펌프 시스템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다음 보여주는 주택은 완전 100% 자립한 주택은 지열 연기 힙펌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힙펌프를 썼습니다. 힙펌프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저건 있잖아요. 요즘 저 천장에 달려있는 거. 우리 옛날에 저걸 에어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에어컨이라고 안 하죠. 보통 아세요? 뭐 어떤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힙펌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힙펌프, 히트펌프. 우리가 보통 펌프는 물은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결국 전기를 들여서 펌프를 가지고 퍼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펌프라고 그러거든요. 열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겨울에 실내에서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열기가 실내 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물처럼, 펌프처럼 바깥에 있는 차가운 온도에서 열기를 뺏어가지고 실내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해주는 게 히트펌프입니다. 펌프는 펌프인데 열을 펌핑한다고 해서 히트펌프. 그러니까 쟤는 이제는 어떠냐? 겨울에는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처럼 쓰죠. 실내에 있는 열기를 뺏어가지고 바깥에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를 겨울에는 위치만 바꿔놓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차가운 놈한테 더 뺏어가지고 실내가 버리면 실내가 난방이 되는 거죠. 그게 히트펌프입니다. 이 집들은 어떻게 했느냐? 겨울에 차가운 공기에서 열을 뺏기가 힘드니까 항상 연중 12도 정도로 일정한 온도인 땅속에서 열기를 뺏어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땅속에다 버리고 겨울에는 땅속에서 뺏어오고 그렇게 쓴 건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공기한테도 쉽게 버리고 쉽게 뺏을 수가 있어요. 즉 저 에어컨 같은 걸 집에 설치해놓은 거죠. 그럼 제가 뭐가 좋으냐? 우리는 보일러 효율을 보통 뭐 95%, 90% 효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기름을 넣거나 하나의 가스를 넣으면 거기서 한 100을 넣으면 95 정도를 열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 에어컨은 효율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보통 우리가 성적기에서 COP라고 하는데 얘는 전기를 넣으면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할 때 들어가요. 에어컨
그럼 에어컨이 항상 시끄러운 게 냉장고도 항상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가끔씩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냐? 그 안에 냉매를 압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압축할 때 들어가는 전기 하나를 넣으면 열을 보통 3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300%짜리 효율이죠. 뭐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게 그 정도에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를 가지고서 하나만큼 넣어가지고 3개의 열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사실 보면 그 전기는 아까 만들 때 3분의 1 효율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다 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기로 3개의 열을 뺏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되게 300%짜리 효율기기지만 국가가 봐서는 야, 그 발전소에서 만들 때 30% 효율밖에 안 되는 거야. 곱하기 3하면 비슷해. 하지만 내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얘기는 틀려지는 거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힙펌프를 돌려버리면 진짜 3배만큼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열 케이스가 그렇고요. 기존의 주택들, 아까 164 대전에서 측정한 주택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죽동에 있는 주택들은 요만큼을 소비한 것 중에서 전기만 3kW를 써서 플러그가만 없애고 요만큼은 실제로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난방, 그리고 나머지 난방 급탄 관련된 건 요만큼 쓰고 있고 그게 한 85% 절감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넘어가서 이게 세종시에 로렌하우스입니다. 지금 입주해서 한 2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실 완전한 제도인 주택은 아니고 패시브 주택인데 태양광만 한 4km 깔았어요. 저 천마을 뒤쪽에 가면 한 100가구 단지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저희가 1년 동안 아주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보시면 원단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00, 아까 2만 얘기하고 16,000이었잖아요. 신축 주택의 1년간 쓴 에너지를 보면 여기 딱 1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난방에서 줄어든 거죠. 원단위에 대한 것들을 좀 근거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는 4개 주택들이 이제 오늘 고지서들을 보여줄 주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택인데 단 지붕에 태양광들이 좀 더 많이 깔린 거죠. 보시면 몇 개 깔렸냐면 대부분의 주택들이 6에서 7km 정도, 보통 3km 까는데 2배 내지 많은 집은 8.4km, 한 3배 정도 까는 거죠. 나머지 기술들은 고기밀, 고단열, 배열해수 시스템 딱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지열이 아니고 그냥 공기식 힙펌프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식 힙펌프는 지금 현재는 국내도 출시가 되는데 아주 용량이 작은 3kW짜리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이제 좀 더 싸질 겁니다. 그러면 공기식 힙펌프하고 태양광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럼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투자해가지고 그냥 에너지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밀 고단위에서 사실은 이 주택은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진공창 기술도 들어갔고 뭐 고기밀 고단열 기술 들어갔는데 그 기술적인 얘기들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 만들 때가 2020년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이거든요. 한전 고지서를 가지고서 남아가지고 한전에 갖다 보낸 게 이만큼이고요. 실제로 내가 쓴 게 이만큼입니다. 이 밑에 있는 요 시선이 뭐냐? 이게 한전에다 쓰고 남아가지고 한전에 저장한 태양광 전기량이 매년 갈수록 이만큼이 더 저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이 주택은 예상보다 훨씬 더 태양광을 많이 깐 거예요. 8.2kg 깔았거든요. 약간 경계도에 있는 계곡에 있기도 하고 좀 더 추운 경기도 광주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힙펌프도 사실 쓸지 안 쓸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8.2kg를 깔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을 많이 남는 거고요. 실제로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작았습니다. 낮았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거든요. 지금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나왔는데 뭐 여름에는 6,500원, 봄에는 9,500원,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일조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다 저장했던 걸 더 많이 땡겨오니까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율로 하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한 14만 원 정도면 세금, 개통 쓰는 세금 내고 전부 그냥 너무 편안해. 이 주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겨울 되면 난방기기 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난방 껐다가 돌아오면 또 난방 켜가지고 저 안쪽 방 잘 안 쓰는 방은 잠궈놓고
밸브 조정해가지고 또 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10월 딱 말 되면 온 시켜놓고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항상 빠져나가는 조금만큼만 보충해줘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든 창고를 가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주택들은 다 똑같은 온도로 여름도 마찬가지.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면서 이용은 훨씬 더 적게 된다. 내 집에 대한 양인데요. 태양광을 아주 적당하게 딱 그거에 맞게 한 집은 지금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건 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가고 있죠. 조금 남죠. 나머지 세 집들은 힙업 시스템 써가지고 조금씩 여유 있게들 가는 상황입니다. 뭐 언제 어떻게 추워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완벽하게 이 집들은 전기공 하나도 안 내고 잘 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얘기인데요. 공동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앞뒷 건물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 집은 나만의 아까 50제곱미터의 지붕이 있으니까 뭐 태양광을 50km, 심지어는 외축 지붕을 하면 20km까지 깔 수 있죠. 근데 20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지붕을 20개로 나눠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드린 일반 주택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공동주택을 보시면 이거 20층짜리 가정을 해보면 20층 20회니까 한 집당 500W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벽으로 오면 보통 폭이 30평 지나면 깊이가 10m, 폭이 10m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뭐 2베이, 3베이, 4베이까지 가더라도 그러면 10m에 층고 3m 정도 보면 30제곱미터 면적이 있는데 뭐 발코니 빼고 다루 빼고 그냥 깔 수 있는 거 한 10%만 가정한다고 하면 2kg 정도. 그러면 지붕하고 합쳐서 2.5kg가 깔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kg 정도는 깔아야 전기 정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공동주택에서는 아직은 전기 정도만 커버하기도 좀 약간의 역부족이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주택 한참 이제 계획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SH에서 이제 데모하려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3등급. 아까 5등급이 20%였잖아요. 얘는 무려 3등급. 이 3등급 하려고 그러면 서측, 동측에도 완전히 다 도배를 해서 태양광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3등급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1메가 정도 들어갑니다. 이 단지에. 상업 공공건물은 지금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에 지었던 건데요. 전기가 6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 당시 완전 제로 해가지고 뭐 그 세계적 유튜브 포함한 세계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사실 약간 트릭이 있어요. 이거를 요청했던 분이 약간 정치의 꿈이 있어가지고 돈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해달라 라고 했던 건데 사실 보면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면적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1층은 전지실, 여기는 강당. 그러니까 사실은 점유한 공간은 30인가 40%밖에 안 돼요. 영실 공간. 그러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온갖 종류의 태양광들이 벽면과 지붕에 완전히 다 도배를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년째 계속 에너지 완전 자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100% 점유하면 일단 3배 정도는 모자라죠. 30%밖에 안 되는 거죠. 건물 층수 높아지면 더더욱 불가능해요. 상업 공공 건물은 진짜 완전 제로화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종에 있는 5-1블럭의 제로에너지 단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산업부하고 같이 이거를 제로화하면 도대체 도시 차원에서는 얼마큼 제로에너지 단지로 갈 수 있을까? 단 전제는 뭐냐? 돈을 많이 들면 제로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 당시 19년에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 즉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은 방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짓고 살고 있는 집들이 자기가 쓴 것보다 한 60% 정도를 더 잉여 생산을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모자라는 놈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도시 차원에서 보면 3층까지는 그래도 자립하고 11% 정도 남아요. 하지만 이게 10층, 20층, 뭐 20, 30층 가버리면 48%, 23%, 뭐 자립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5등급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정도 상황이 되는 거죠. 공공상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남는 공간을 바닥에도 태양광 깔고 뭐 호수나 영농형 깔고 하면 봤을 때 기존보다 한 60% 절감된 도시로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한 10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 자유여신상 탈라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배터리 파크거든요. 거기가 재개발한 지역인데 그 재개발할 때 뉴욕시에서 무조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 가서 멋져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건물이었죠. 멀리서 봤는데 태양광이 외장재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냥 일반 외장재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이런 색깔 보이는 태양광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싫어서 아까 보여드린 우리 학교 건물에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왜 BIPB가 시장이 되게 커지고 모든 기업들이 여기다가 관심을 집중했느냐? 얘는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자재인데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외장재 대신에 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이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도 필요 없고 어차피 건물을 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건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 이게 건축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특허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다 건축 시장에서 이렇게 손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어쨌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양광이라는 게.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하면요. 건축과는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건물의 3대 요소입니다. 이래야만 건축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14 비트루스가 쓴 로마 14서에 보면 구조, 기능,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이 신미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건축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신미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 다 결국 소용없고 방금 보여드린 컬러율이 가지고 가려버리는 거 가지고 일단 시장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 자재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전기 기능 하려고 그러면 발전을 많이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죠. 그런데 발전소하고 틀리게 건축물로 오면 내가 할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요인, 요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광 뭐 지금 조합에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 문제들이 가장 논란이 되고 또 헛소문도 많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위 경사했는데 설치 각도. 보통 발전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각도가 30도거든요. 그 지역 위도 마이너스 8도, 10도 정도. 그러니까 다 이 정도로 서 있어요. 근데 건축물로 오면 당연히 그게 안 되죠. 지붕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측 수직 벽면 또는 심지어는 아까 아파트처럼 동측, 서측 그리고 북측은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제약 조건이 많죠. 첫 번째. 두 번째, 태양 전지는 전지 종류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보통 25도씨에서 효율을 측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근데 25도씨는 실내 온도 조건인데 건축물에 외장재 갖다 붙이면 보통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건축 자재도. 그러니까 태양광 전지도 당연히 그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발전 거의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층 사이에서 유리 사이에 갖다 붙이면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열파돼서 밑에 있는 사람 큰일 난다. 이제 그런 소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당연히 그림자 질 수밖에 없죠. 자기 건물에 의해서 스스로 그림자 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거의 발전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만다 논란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 정도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일반인들 입장에서 안 믿죠. 그래서 그게 참 애로사항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설치해서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 이상 된 데이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들 좀 다 생략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일사량 제가 되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기상대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모든 지역들 일사량이 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옛날에 이런 설치 각도별, 유도별로 발전하면 어떻게 설치하면 얼마큼 손해본다라는 노모그램을 만드는데 그걸 지금 다시 만들었어요. 보시면 서울 지역의 옛날 자료까지 만든 것에 비해서 이만큼 1100에서 1400 정도 되는 거죠. 요 그래프 보시는 거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할 텐데요.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경사각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40도, 50도, 60도, 90도 수직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남향의 수평과 90도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30도로 설치하니까 여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럼 수직벽에 세우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동쪽 수직벽, 서쪽 수직벽이 되는 거죠. 그럼 저 건물을 보면 1, 2, 3, 4, 5, 6번 북쪽 수직, 북쪽 30도. 그럼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첫 번째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 선이 뭐냐? 1년 동안 받은 햇빛의 양이 똑같은 등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측 90도로 세워서 설치하는 거나 북측으로 30도 설치하는 거나 1년에 받는 햇빛의 양은 거의 동일하다. 우리는 북측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겠죠. 이렇게 보여줘서 시뮬레이션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 믿죠. 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측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서측 반, 여기도 반 정도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다 벽체로 90도로 세웠을 때 발전하는 거, 그것도 발전 못한다고 매스홈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수직벽에 설치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게 1300, 1400을 발전하면 이제는 1000, 뭐 8, 900 발전한다, 그거 아니다. 한 400에서 500도 발전 못한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왜? 잘못 설치했거나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림자 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여전히 벽체 수직으로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뒤에 갖다 붙이면 80도, 9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세웠을 때 각각의 조건을 했을 때 후면이 통기되는 거하고 통기되지 않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눠서 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서울에 올라가시면 구리 가는 그 분당에서 구리 가는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든바이고 청계천 다 철거하면서 문정동으로 이동시킨 건데 여기 요 부분들이 다 태양전지입니다. 이게 무려 2008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죠. 물론 이때 모듈들은 다 독일 모듈들이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치는 것들이 다 태양광인데 2008년이니까 지금 13년 정도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면 한 13년 정도 저렇게 발전한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 다음을 보시면 그 당시 지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을 때는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 구성하게 지금 다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다 젖어 있죠. 그럼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당연할 거고 여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통 한 묶음으로 어레이 구성하잖아요. 밑에 있는 어레이 구성한 것들은 항상 3분의 1 정도 그림자 져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노모그램상에서 보면 실지 건물을 가서 보니까 정남향도 있지만 동측으로 18도, 20도, 서측으로 한 8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할 텐데 지금 이 노모그램상을 보시면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량이 거의 똑같다. 고민할 필요 없다. 그렇게 따지면 45도까지도 연간 발전량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아까 북쪽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3년 동안 발전한 거를 1kW당 생산하는 생산량으로 환산한 겁니다. 보시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요 밑에 깔려있는 요 부분들 보시면 발전을 잘 못하죠. 얘보다 한 30%덜 발전합니다. 28%. 위에 것들은 정확히 예상한 대로 발전 제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수직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야, 10몇 년 동안 발전한 데이터를 갖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림자 때문에 완전히 발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좋지만 요즘은 바이패스 다이어드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보안 조치가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발전을 못합니다. 한 3개에 있는 어레이 분에서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 보니까 크게 어레이분을 병렬로 2개를 연결을 해놨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발전을 놔뒀던 거죠. 이제 또 고장 진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가 이제 알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서울에 있는 서측에 설치한 겁니다. 청년주택. 이게 서측벽이거든요. 서측에 설치하면 발전 안 된다고 원청하고 엄청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서측이라고 그 태양광 업체에서 저희한테 뭐 좀 빨리 좀 계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서측이 아니에요. 서측보다도 더 틀어져 있어요. 북서측으로 34도 더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정남, 서측 90도 여기 설치돼 있고 얘는 여기서 콘타를 보면 한 30% 정도, 20% 정도 더 발전이 덜 되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서측에 있는 것들이 한 52%, 얘는 한 44%.
선측에도 충분히 반 정도 발전해 준다는 거고요. 마지막 이게 완주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분이 직접 자기가 설치한 거예요. 요즘 이제 오늘 시간에서 말씀 못 드리면 인버터가 옛날에 3kg 단위 용량의 인버터였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당 그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버터를 되게 작게 만든 300W짜리 인버터를 하나하나당 모듈 하나당 인버터 하나씩 붙이는 형태 마이크로 인버터 또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그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모듈에 대한 실시간의 발전량들이 다 나오고 문제적인 일이 다 나오고 어쨌든 이 집을 놓고 1년 동안 모니터링 해보니까 아까 북쪽 말씀드렸잖아요. 남측 수직벽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1년 동안 발전한 양을 보니까 정확히 실제로 이만큼 발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너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옥상이 있으면 이만한 아주 높은 거 가지고 그냥 위에 딱 올려져 있잖아요. 사실 유럽이나 외국 가면 그렇게 못 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꺾어서 박공으로 그냥 이렇게 낮게 해도 발전은 30%. 조금 손해는 보지만 발전할 수 있다. 저희 학교 보면 온도 얘기도 다 생략하고요. 에 대한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오신 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냥 단색상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대리석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기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가까이는 바로 요 앞에 가시면 둔산경찰서. 둔산경찰서 원래 잘했거든요. 5월 달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절대 알 수 없죠. 이게 전부 다 태양전지입니다.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 이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거 다 공사 끝나는 데까지 11시, 4시간 걸렸습니다. 탁탁탁 실제로 딱딱딱 하는 건 한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가서 내려갔다 올라와서 뭐 붙이고 하는 거다 보니까 4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게 이제 붙이기 전에 방수 패널 사이고 여기 나머지는 그냥 건축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 이게 이제 옵티마이저 설치하기 위해서 배선 다시 한 거고요. 그런 게 이러려면 원래 설치했다가 이걸 다시 뜯어냈거든요. 뜯어내는 것도 한 3-4시간이면 금방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뜯어내고 쉽게 붙이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방식이라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시면 얘는 실리콘 쏠 필요도 없이 딱 정확히 끝이 딱딱 떨어집니다. 아주 매끈하게. 실리콘 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이제 난연 기준 때문에 후면에 유기 소재 쓰지 않고 강판 가지고서 후면대를 막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한번 보시고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고 이거는 스위스의 취리에 가면 한번 방문하시면 찾아가 보십시오. 2017년에 지은 건물인데요. 지금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자주색으로 보이는 모든 게 다 태양전지입니다. 동서남북 할 거 없이 그냥 각 방에서 보면 모든 방향에 다 가까웠어요. 그러면 동시에 발전한 발전량을 보시면 남측에 많이 생산하는 데는 1000을 생산할 때 북측에 제일 안 좋은 데는 300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미래 시장은 일단 수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 두 번째는 태양전지의 효율은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전기값은 또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저 북쪽에 조금 발전하는 것도 다 쥐어짜듯이 다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관 측면에서 이 컬러 태양전지가 사실은 많은 가능성을 지금 갖고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한테 할당 받을 시간을 10분이나 추가를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